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요, 남북의 단일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환전 업무가 많아질 거란 예상 때문이죠. 글쎄요, 이 전망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그 가능성을 또 아예 닫아둘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긴가민가했었던 암호화폐 ATM 기기의 시장 규모는 이미 엄청난 성장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1%대 상승 중입니다. 2309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241억 원, 외국인은 289억 원 정도 매도 중인데요. 반면에 개인은 556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상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66% 상승 중입니다. 822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59억 원, 외국인은 182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 화폐 개혁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14% 상승하며 7,67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2,90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7% 상승 중인데요. 95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골드는 0.11% 빠지면서 1,2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0.37% 상승 중입니다. 70달러 위로 올라온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17% 약보합으로 27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 역시 약간 내렸는데요. 0.63% 내리면서 27,7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800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0.12%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가의 전문 암호화폐 분석가인 톰 리가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도 역시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오와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모두 소폭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오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오스가 1위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위로 올라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3위에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5위에는 에이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은 캐스터와 함께 이슈 분석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조만간 큰 폭의 조정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1.5%를 유지한
나온다고 합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This chart suggests stocks face heightened risk of 10 to 20% correction.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밑에 사실상 이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 차트는 현재 미국장이 10에서 20%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역대 최고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가 경제 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조만간 10에서 20%가량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세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몇 달 안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보고 가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이 Bank of Korea stands pat as trade fights job growth outloo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외신들의 반응은요. 현재 고용률과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회 연속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국과 이 한국 금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차는 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증시와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또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장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듯이 조정이 올 것이란 또 다소 부정적인 시각들도 상존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황적으로 좀 대비를 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기서 일단 말하는 이론 자체는 미 경제 둔화 지점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네, 시청자분들은. 아직은 매도적 접근을 고려할 만한 상황을 언급드리고 그 매도적 접근을 조금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행해 되어야 될 예정 있는 일정은 3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11월 이 중앙선거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은 중앙선거 직전까지 미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하고 있으며 어닝 시즌 또한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랠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연중 고가를 지속적으로 조금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언급이 되는 지점인데,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좀 언급드리고 있는 그 차트적 분석 자체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이고, 차트적으로도 아직 매도적 접근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0분봉에서 조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오늘 기준으로 조금 이제 조정세가 약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76, 56, 55 라인이 좀 무너진다면은, 매도적 접근을 데일리로는 한 차례 가능할 것이다. 데일리 접근으로 조금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만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차트를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차트는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제가 보는 시각 자체는 차트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조예요. 보조적인 수단인데 이런 랠리 자체가 작년 2018년도 초반이죠.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마련이 되는 시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도적이다, 이적 정도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60분 봉사 일목균형표 스팬이 밀리기 전까지는 내수적으로 좀 접근을 가능성을 좀 더 넓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접근하시면은 매매에 조금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조정이 온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멘토님께서는 아직 시기상조자, 앞으로도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국내 기준금리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31일에 한국은행에 또 한 차례 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이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 미 증시가 고가 갱신에 대한 반영을 지금 한국 증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팩트예요. 2017년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연중 고가를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이나 S&P 지수가 계속 갱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018년도부터 고가 갱신을 못해요.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근거를 좀 찾자면은 이제 금리에서 좀 찾을 수 있어요. 금리에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조금 이루어졌는데, 한국은행에서 또 한 차례 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앞으로 이제 2018년도 9월 27일이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가능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는 앞으로 그 미 증시에 대한 반영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제 이제 요 근래죠. 지난 한 주 동안 좀 코스피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올해 선물지수로 해갖고 330 라인을 좀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스피 증시가.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역전 현상 자체가 금리 이격 자체가 좀 더 벌어진 현상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외국인 자본, 이머징 마켓에 외인 자본 자체가 빠져나가는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가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증시는 이제 좀 반영하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다. 이 정도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면은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수단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라인 자체에서 박스권으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하죠. 앞으로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 증시가 최고가를 갱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에서 접근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75%에서 2%죠. 근데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9월에 이제 기준금리 미국에서 인상 가능성이 거진 확실한데, 그럼 2.25%까지 올라요. 2.25%까지. 그러면은 이격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동결하냐? 이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미 증시가 거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애들도 알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신세계에서 조금 강의를 좀 펼쳤었죠.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미 증시가 고가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한국 증시가 고가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점에서 매도적 추가적으로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한국 증시가 한국 코스피 선물 자체가 여기서 매수적 접근만 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적 대응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 증시가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 지수죠. 네, 나스닥 지수에서 이제 스팬 자체가 오늘 밀린다면은 내일부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코스피 선물 지수를 매도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했어요. 한국은행. 지금 선물 증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는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일목균형표 라인 자체가 미 증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앞으로도 미 증시가 이제 어떻게 조정이 좀 온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는 조금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라인은 나스닥 지수 대비했을 때 7655.00 라인이에요. 7655.00 라인이 무너졌을 때 한국 증시 자체가 매도세로 강하게 좀 더 박스 랠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0.5포인트 내지 10포인트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 정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원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지 않는 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자체도 조금 언급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드린 부분은 이미 이격 자체는 벌어졌어요. 한국은행 자체가 이격 자체가 벌어진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려갖고 이머징 마켓에 자본을 끌어들이겠다 이 생각 자체는 고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증시라든가 이제 미국 S&P 증시가 조정 장세가 조금이라도 열리게 된다면은 한국에 대한 조정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오늘 증시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한국 증시 이제 개장과 동시에 미장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증시 데일리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은 데일리 매도적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금리가 동결된 이상 한국 증시 자체도 매도에 대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한다고 해갖고 작년과 같이 한국 증시가 고가를 또 추가적으로 갱신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미국이랑 한국 금리 자체가 이격화돼 있는 이상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조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 전망까지 이슈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멘토님의 가이드를 한 주평 듣고 싶은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한미 금리 이격 현상 추가적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이슈에서 짚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미국 지수에서 우리 해외 선물에서 좀 매도를 펼치면 유리할까요? 네, 지속적인 미 증시가 고가 갱신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제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언급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금리 역전을 지속적으로 방관으로 인해 한국 증시는 더 이상 이제 랠리를 펼치기 힘들다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조정세가 내려갈 가능성 이걸 염두하신다면은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열리다면은 어차피 이머징 마켓은 추가적으로 자본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 증시도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는 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셨고, 어제는 저희, 쉬는 날이었는데, 또 해외 선물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고, 오늘 장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미국이 휴일이었죠. 미국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유동성 자체라든가 거래가 굉장히 극히 적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 전략 자체는 굳이 짜지 않고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국내 증시를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나스닥 지수가 제가 보고 있는 7650이에요. 7650 라인이 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 매도 접근을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언급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하나 볼게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하나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이제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60분봉을 조금 보자면은 지금 달러 선물 지수가 95.190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이고 있던 기준 자체가 밀렸습니다. 골드라든가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좀 시각하고 싶어요. 오늘 당일 매도 자체는 달러 인덱스 대비했을 때 상승으로 추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 정도로 조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차이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죠. 판빙빙이 미국에 망명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왜 중국을 벗어나 미국을 선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 대부분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왜 이 중국 증시가 달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전일장 중국장에 대해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장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2700선을 지키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미리 해서 얘기 드렸는데 어제 순간적으로 2700선을 잠깐 깼습니다. 깼는데 다시 깼다가 다시 밑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들어 올리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아주 뭐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기보다는 그래도 밑꼬리는 달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나쁘지도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선을 살짝 위에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2700선 위에 올려놓은 게 이제 지금 현재 0.17% 하락하는데 2720포인트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나머지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업반 지수 같은 경우는 다만 전일 급락을 해가지고 급락한 부분 때문에 살짝 반등이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업반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별로는 뭐 조선, 가전, 미디어, 엔터, 환경보호 등등등등 기타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700선을 과연 오늘 지켜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700선 밑으로 간다면 중증시는 뭐 항방 방향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700선 위에 있어야 그래도 상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2700선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대륙의 여신 때문에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빙빙. 저희가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판빙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망명설이 지금 나오면서, 하필 또 미국으로 망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설이 나오면서, 아직은 설인데, 미국으로 홍콩 매체에서 미국 망명설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논란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중국의 국민 여배우들이 예전에 공리가 있었고 탕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나중에 중국 국적 포기 사례들이 하고 또 재준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국민 여배우인 판빙빙이 현재 미국의 망명설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판빙빙은 우리 글로벌 이슈를 다룰 때 탈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망명설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탈세 의혹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근데 무슨 여배우의 탈세가 뭐 이렇게 증시에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화이브라더스부터 해가지고 엔터주가 하한가를 맞습니다, 며칠 동안. 왜냐면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터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중국 헌민 같은 경우가 탈세 의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탈세 의혹이 가장 큰 이유고요. 이 탈세도 참 아이러니하게 폭로전이 벌어지면서 이게, 벌어진 건데, 사건을 다시 소개해드리면, 지난 5월에 판빙빙이 영화 출연료를 임명계약했다, 또 이를 통해서 탈세를 했다라고, 중국 이제 CCTV 전 아나운서죠. 최윤위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한 것 때문에, 판빙빙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관례가 있다, 이런 게, 라는 게 이제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엔터주들 중에 유명한 화이브라더스부터 해가지고, 대폭락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대폭락을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판빙빙이 가장 이제 트리거가 됐죠. 이 부분 이후에 이제 나중에는 주식 투자 손실 이런 이슈가 또 벌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은 망명에 이르지 않냐라는 그런 설이 현재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판빙빙은 이 망명설 자체도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판빙빙의 망명설은 이 설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실제로 망명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문제는 판빙빙의 망명설이 이제 홍콩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나온 건데,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몇 군데는 거의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탈세 내용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이에 따라서 선택이 결국 망명밖에 없지 않았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탈세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관련주 주가에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장한 게 하이브라더스부터 해서 엔터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중미 무역전쟁 중인데, 미국으로 판빙빙이 만약에 망명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국민 여배우에서 한 번에 국민 땡땡이 된 거죠. 근데 뒤에 얘기를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국에서 탈세가 미국 망명해버리면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아예 못 하는 거고요. 관련주 역시 폭락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이 부분에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찌라시 한간에서 이제 증권가 정보지 의원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판빙빙의 문제가 사실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하고도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재밌잖아요, 내용이. 톡방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 중국 엔터주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중국 주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이제 상해 종합주식 상장사들이 매출 순이익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안 좋은데 매출 순이익이 괜찮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1439개 모든 상장사가 상반기 실적을 공개 완료했는데, 매출은 전체적으로 11%가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14%가 급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중국의 현재 실물 경기 지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상장자들의 순이익은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상장사들의 올해 이제 상반기 매출 순이익이 이제 동반 10% 이상 증가를 이번에 기록했고요. 이 상해종합증시 하나에서 제가 읽습니다. 상해종합증시 상장사는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기간 대비해서 11% 급증을 했고요. 15조 4천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조 6천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실물경제 기업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실물경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소비와 뭐 생산과 직결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급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석유, 철강, 비철금속, 화학 공업 등 이제 전통산업군, 전통적인 굴뚝주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공급 측 개혁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선진 제조업, 혁신형 하이테크 기업, 그다음에 신흥 서비스, 소비 관련 기업 실적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기업 매출이 약 15조 1천억 위안으로 13% 증가했고, 순이익은 6천억 위안으로 25% 증가를 했고요. 금융업은 7% 정도 늘어났습니다. 3조 4천억 위안 증가했고, 순이익이 한 7% 증가한 9천억 위안에 이제 그 반면에 금융은 이제 9천억 위안밖에 이제 증가를 안 해서 이제 얼마 증가를 안 한 거죠. 근데 실물경제기업 전체 순이익 기여도가 41%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해종합증시가 나중에 반등을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수준의 기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가 좀 좋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경제가 좋다고 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해종합증시가 지금 과도하게 밀린 면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로까지 연결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실물경제기업 대부분이 디레버리지, 그 다음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중소형 경쟁사들 같은 경우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들을 남겨놓고 중소형 경쟁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들이 너네 너무 많으니까 공급과잉 해소하기 위해서 강제로 다 그냥 폐업시켜버렸거든요, 전부. 이제 예를 들면 철강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 다른 철강 회사들 전부 다 문 닫게 만들고 주로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키워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실적이 좀 판중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수요가 일부 기업에 집중이 돼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중국 경제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어제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게임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또 텐센트가 흔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텐센트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텐센트 홀딩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사실 추천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니고요. 한참 이슈가 된 이 이슈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나온다는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텐센트 홀딩스가 정부 온라인 게임 규제가 지금 나왔죠. 이 게임 규제가 미성년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홀딩스가 우리가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하시냐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원래 QQ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카톡이라는 그 회사, 카카오톡이라는 회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게임까지 더 한다라고 보시면, 게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게임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텐센트 홀딩스가 사실 지금 실적도 2분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셧다운제 도입에 따라서 게임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정치적 목적으로 좀 활용하는 면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규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텐센트가 친정부 기업은 아닙니다. 친정부 기업은 아닌데 중국 정부가 뭐라 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난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는 이 게임 산업이나 이쪽 산업을 상당히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 자체는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미 무역 전쟁에 따라서 사실 미디어 통제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하거든요. 미디어 통제 때문에 이 텐센트홀딩스가 좀 악재가 되는 게임 규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쪽 라인에서 지지가 되느냐 여부예요. 지지가 되느냐 여부인데, 지지가 될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뚫린다 하더라도, 구간 매수 포인트를 여기하고 여기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뚫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수 분할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이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이쪽 라인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절가, 목표가 가격대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매수가는 318.120 홍콩달러, 288.700 홍콩달러, 이 분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6.400 홍콩달러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29.000, 2차 목표가는 448.700 구간. 그러니까 이 텐센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 구간이 상당히 폭이 넓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매수해 보아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텐센트홀딩스를 약간 미디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 멘토님의 텐센트 분석을 통해서 중국 정책의 이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에스토니아를 IT 강국으로 이끈 로이바스 전 총리가 블록체인 산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로이바스 전 총리가 선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림푸는 무엇이고 림푸는 왜 로이바스 전 총리를 선택한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자체 암호화폐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링크에 대한 모든 것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탑이 로이바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림포에 합류를 합니다. 림포는 운동을 하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주는 프로젝트로 림포에 따르면 로이바스 전 총리는 감독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로이바스는 사람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겠다는 림포의 철학에 공감을 한다고 했으며 개인적으로 마라톤 매니아여서 더 관심이 갔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우선 이 림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림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림포 코인은 운동 데이터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심볼은 LYM입니다. 유저들이 앱으로 날아오는 운동 미션을 달성하거나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스포츠 의류, 장비 업체 및 건강보험사들에게 제공을 하면 림포를 보상받는 컨셉입니다.
림포는 크리스토뉴스가 선정한 2018년 1분기 ICO 수익률 탑 10에 든 코인입니다. 전반적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림포의 가격은 ICO 대비 미국 달러 기준 3.86배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림포 코인은 헬스케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건강식, 운동앱, 다이어트 관련 업체와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백서를 보면 덴마크의 올가닉 푸드 마켓인 스맥과 호주의 운동앱 업체 진프로와 제휴를 맺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연고지로 하는 미국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와 단연간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요. 또 올 4월 여성 테니스 선수 레롤린 워즈니아키와도 제휴를 맺었고 향후 세계적인 축구 클럽 그리고 대형 마라톤 대회 등과 파트너십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림포코인은 최근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상장에 힘쓴다고 합니다. 림포 CEO 아다 오뉴셰는 이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기업들과 좋은 미팅을 했고 곧 구체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업비트 자회사인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에 상장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올비트를 시작으로 국내 거래소에 런칭할 것이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혔으며 실제 한국에 와서 미드업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림포 CEO는 이번 올비트 상장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 거래소에서 림포 코인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전한 상태인데 곧 국내에서도 림포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림포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림포의 CEO는 왜 이 로이바스 전 총리를 감독이사회 의장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네, 림포 CEO는 블록체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 리더로 이제 로이바스로 꼽았습니다. 로이바스 전 총리는 에스토니아의 전자 시민권을 비롯해 IT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암호화폐 ICO 등 크립토밸리, 즉 암호화폐 도시를 조성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전 세계 벤치마켓 1순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지난 2007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이후 이제 블록체인을 국가적으로 양성해 이용의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 전자정부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상속 등록, 공공부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업무를 이제 총괄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한 국가 정보 교관 플랫폼 엑스로드를 구축했습니다. 로이바스 전 총리는 평소 디지털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는 림포에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겠다는 림포의 미션과 철학이 좋았다며 개인적으로 마라톤 매니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좋은 목표를 가진 성실한 팀이라는 판단이 들어 힘을 보태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림포 CEO 역시도 로이바스 전 총리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의 합류에 모든 팀원들과 투자자들이 기뻐하고 있고 이 에너지를 모아 림포의 비전을 실현하는 걸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이번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ICO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링크를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링크는 라인의 암호화폐소인 이제 비트박스에서 거래될 계획이고요. 또한 2개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9월에 선보일 예정이고 내년 1분기까지 10개 이상의 D앱을 발표한다는 게 라인의 계획입니다. 네, 이 라인에서 공개를 하는 링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링크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링크 생태계는 라인 테크 플러스와 D앱 개발자 그리고 D앱의 사용자로 이루어집니다. 라인 테크 플러스는 링크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개발자는 링크로 보상을 주는 D앱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사용자는 D앱을 사용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링크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링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게임, 거래소 등 5가지의 서비스 카테고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영역에서 링크를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행위에 대한 보상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라인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 유력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사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라인 같은 이제 거대한 서비스가 암호화폐 이제 보상을 제공하게 되면 단숨에 경쟁 플랫폼의 이용자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인의 암호화폐 보상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경쟁 서비스들도 앞다퉈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선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인의 링크가 라인의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은요, 이 플랫폼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링크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증권의 형태로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링크백서에 따르면 링크는 증권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라인테크 플러스 등 네이버 계열사에 대한 주식과 같은 권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총 발행 토큰은 10억 개로 80%에 해당하는 8억 개의 링크는 사용자 보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억 개를 예비금 항목으로 라인테크 플러스가 보유하게 됩니다. 링크체인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언블락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월엔 라인과 아이콘이 링크체인 개발을 위한 조인트 언체인을 구성했으며 7월 베타넷에 출시됐고 8월에 메인넷에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모습을 드러낸 링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인의 링크가 지금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인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카카오는 최근 행보가 좀 어떻습니까? 카카오도 한재선 대표가 이끄는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가운데 일부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X가 개발 중인 플랫폼 메인넷은 내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라운드X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쉽게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2019년 초에 메인넷을 선보일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드릴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이제는 투자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준비해봤습니다. 투자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가치에 있는 코인이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역시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될까요? 일단 암호화폐가 가진 성격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라의 폭락으로 신흥국 환율이 흔들렸을 때 암호화폐는 크게 두각을 드러냈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투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데요. 암호화폐의 성격이 안정을 찾고 그 안정이 이제 고착화되어야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개별이 갖는 투자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send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